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2021년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제5과목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버 장비 운영 요소,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정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장비 운영 요소는 서버 장비, 거기에다가 데이터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 거기에 운영체제, 그 다음 고가용성 장비, 보안 솔루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서버 장비 운영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정보 시스템 운영에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저장 장치도 하나의 요소라고 했었는데 저장 장치, 즉 스토리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스토리지 장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DAS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요 D자가 다이렉트의 D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장비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저장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USB 같은 것들 우리가 컴퓨터에 직접 탁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S는 직접 꽂아서 사용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AS가 되겠습니다. 앞에 N자가 네트워크의 N자인 거죠. 그래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성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별도의 운영체제를 가진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저장 장치를 관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대신 DAS보다는 속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SAN 이렇게 세 번째 종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DAS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NAS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 케이블, 광 채널 스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리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을 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장치, 스토리지 시스템 세 가지 종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NAC가 되겠습니다. NA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IP 관리 시스템에서 발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제를 강화하겠다.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NAC가 갖추고 있는 주요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접근을 제어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PC와 네트워크 장치를 통제해서 무결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웜, 유해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도 NAC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트워크상의 광채널 스위치의 이점인 고속 전송과 장거리 연결 및 멀티 프로토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SA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SSH, Secure Shell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토콜을 Secure Shell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이 SSH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물론 텔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력한 인증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SH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2번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외워주십시오. 시큐어 셀은 22번 포트를 사용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리고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이 설사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된 문자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시큐어 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보니까 1번에 SSH의 기본 네트워크 포트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22번을 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220번 사용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예제들도 한번 보자면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된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누군가가 가져가더라도 암호화된 문자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키를 통한 인증은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를 서버에 등록해야 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간 원격 명령 실행이나 셀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네, 이런 내용들은 시큐어 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방법론들이 계속 발전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대의 구조적 방법론, 그 다음 80년대의 정보공학 방법론, 그 다음 90년대의 객체지향 방법론, 그리고 2000년대에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2000년대 이후에 애자일 방법론, 2010년대에 제품 계열 방법론,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구조적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시대적 순서대로 계속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 CBD라고 하는 게 요 얘기인 거죠.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으로 산출물을 만들 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산출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단계가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와 시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만들어야 할 산출물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분석 단계 보겠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이런 것들이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할 산출물입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이렇게 뒤에 설계서, 시나리오, 기술서, 자, 이런 용어들이 붙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산출물들이 보이고 있죠. 자, 구현 단계는 프로그램 코드, 단위 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 이런 것들은 구현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할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단계니까 당연히 결과서, 지침서, 인수시험 시나리오 이런 용어들을 보면 아, 이거 지금 시험 단계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산출물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자,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 중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우리가 조금 아까 앞에서 쭉 봤기 때문에 분석 단계가 초기 단계죠. 네,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요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설계 단계에서 클래스 설계서가 있었습니다. 구현 단계에서 프로그램 코드, 시험 단계에서 통합시험 결과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클래스 설계서, 통합시험 결과서, 프로그램 코드 이 그 각각의 항목들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기억을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접근 제어 모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임의적 접근 통제 방법이 있었죠. 네, 이 임의적 접근 통제 방법은 정보 소유자가 왕입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보안 수준을 결정하고 이거를 누구에게 접근 통제할지를 다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DAC였고요. 그 다음 강제적 접근 통제 방법이 MAC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벨 라파둘라 모델하고 비바 모델 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이 강제적 접근 통제 방법의 하나의 요소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RPAC. 이건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방법인 거죠.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직책에게 권한을 주겠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접근 제어 모델 중에서 우리가 요 앞에서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 라파둘라 모델은 미 육군에서 근무하던 벨 라파둘라가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벨 라파둘라 모델이다라고 이걸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군사용 보안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라던가 군사용이라던가 이런 용어가 붙었다. 그러면 이거 벨 라파둘라 모델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자신보다 높은 보안 수준의 객체를 읽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객체와 동일한 보안 등급이거나 그 객체보다 낮은 등급일 때만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읽을 수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각 모델별로 전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해하고 외워주시면 시험 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비바 모델이 있습니다. 벨 라파둘라의 단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상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 바로 비바 모델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무결성 수준의 객체에 기록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무결성 수준을 갖는 주체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다. 지금 아까 벨 라파둘라 모델에서는 계속 보안 등급을, 보안 수준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무결성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접근 제어 모델 중에서 벨 라파둘라 모델 그리고 비바 모델 각각의 특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클락 윌슨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프로그램, 객체의 세 부분 관계를 사용한 무결성 모델이고요. 무결성을 중심으로 군사용보다는 상업용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접근 통제 원칙이 정확한 트랜잭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차이니스 월입니다. 만리장성인데요. 이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정보의 흐름도 차단해야 한다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만리장성이라는 게 만리에 걸쳐서 성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막겠다. 뭐 이런 시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어떤 정보의 흐름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만리장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금융 서비스 제공회사가 이해 충돌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설계한 내부 규칙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투자, 금융, 어쨌든 이렇게 계속 뭔가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만리장성하고 연결된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접근 제어 모델이 무엇이냐?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긴 한데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 라파둘라 모델이 맞겠죠? 자, 그래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보안 레벨처럼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 상하관계가 구분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다. 자신의 권한보다 낮은 보안 레벨을 가진 경우에는 높은 보안 레벨 문서를 읽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권한보다 낮은 수준의 문서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쓰기는 어떨까요? 자신의 권한보다 높은 보안 레벨의 문서에는 쓰기가 가능하고요. 보안 레벨의 낮은 문서의 쓰기 권한은 반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접근 제어 모델은 벨 라파둘라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둡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스쿱이 있는데요. 하둡하고 스쿱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둡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스쿱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85번 문제입니다.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가 무엇이냐? 하둡이랑 스쿱이랑 이렇게 두 개는 같이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하고 왔죠? 네, 답은 스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IP하고 그 다음에 OSPF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RIP는 거리 벡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거리 벡터 방식을 사용하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현된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홉이 되겠습니다. 경로를 설정하는 기준이 홉입니다. 거리라는 용어가 나왔다거나 홉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RIP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주시면 좋겠고요. 이 홉을 최대 15개까지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킷이 홉을 기준으로 해서 15번까지 갔는데 그래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 굉장히 쓸데없는 패킷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메모리 등의 자원을 적게 사용해서 소규모 네트워크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홉수가 16 이상이면 네트워크를 찾지 못해서 데이터를 보내지 못하게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아래쪽에는 OSPF가 있습니다.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그 네트워크를 위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링크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로 패킷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네트워크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멀티캐스팅을 지원한다. 최단 경로 탐색에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자,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따로 있었죠? 우리가 앞장면에서 두 개가 다른 프로토콜이잖아요. 거리 벡터 방식을 사용하는 건 RI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비용 산정 모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코모 모형이 있습니다. 보햄이 제안한 방식이에요. 보햄이 제안해서 원시 프로그램의 라인 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짰을 때 코드의 라인이 한 2만 라인 나오겠네요. 뭐 30만 라인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라인 수를 예측한 다음에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명주기 예측 모형이라고 해서 푸트남이라고 하는 모형도 있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각 단계마다 비중을 다 다르게 해서 어느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비용은 좀 조금 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펑션 포인트 모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각 기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거는 기능으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나누어 놓고 이 기능은 좀 더 어려우니까 가중치를 좀 더 크게 하고 여기는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 가중치들을 정리하면 비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비용 산정 모델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코코모하고 푸트남하고 그 다음 펑션 포인트하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였고요. 네, 퍼트라고 하는 4번이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퍼트라고 하는 건
계획, 평가 및 재검토 기술이 보통 퍼트라고 불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프로젝트 관리를 분석하거나 주어진 완성 프로젝트를 포함한 일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오류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코드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필사 오류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크립션 에러라고 해서 입력을 할 때 임의의 한 자리를 잘못 기록하는 거예요. 1, 2, 3, 4를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1, 2, 4, 4 이렇게 한 글자를 잘못 기록했다. 그럼 이거는 필사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위 오류가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는데 좌우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1, 2, 3, 4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1, 3, 2, 4라고 이렇게 자리를 바꿨죠. 그럼 이거는 전위 오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트랜스포지션 에러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 이중 오류입니다. 전위 오류가 2개 이상 좌우 자리를 바꾼 거 1, 2, 3, 4를 2, 1, 4, 3 이렇게 2개 이상 전위 오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중 오류인 거죠. 다음 생략 오류가 되겠습니다. 입력을 할 때 한 자리를 빼놓고 기록을 했습니다. 1, 2, 3, 4를 해야 되는데 1, 2, 4, 3을 빼놓고 기록할 수 있죠. 이런 오류가 바로 생략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오류입니다. 입력을 하는데 한 자리가 잘못해서 추가됐습니다. 1, 2, 3, 4를 써야 되는데 1, 2, 3, 4, 5가 됐다라는 거죠. 자, 임의 오류입니다. 위의 오류 중에서 2가지 이상이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그거를 임의 오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8번 보겠습니다. 코드의 기입 과정에서 원래 1, 2, 5, 3, 6 이렇게 기입되어야 하는데 1, 2, 9, 3, 6 자, 5가 9로 잘못 지금 표시가 되었죠? 한 글자가 잘못 표시되었다. 자, 지금 4번에 있는 트랜스크립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자,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개발 단계에서 계속 품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적인 표준이 있어서 여기에 정해져 있는 대로 품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 표준으로 ISO라고 하는 기관에서 12207이라고 하는 넘버를 붙여서 표준화한 게 있고요. 그리고 CMMI 모델이 있고요. 어디에서는 CMM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CMMI라고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스파이스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ISO 12207 표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에 맞춰져 있는 표준 내용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조직과 사람, 소프트웨어 획득자, 공급자, 개발자, 운영자. 자, 밑에 보시면 유지보수자, 품질보증 관리자.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의를 해놓고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ISO 1207 표준의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기본 공정 프로세스가 있고요. 지원 공정 프로세스가 있고요. 조직 공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단 3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기본 공정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을 봤더니 획득, 공급, 개발, 운영, 유지보수.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네, 이렇게 품질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대목을 기본 공정 프로세스에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문서화, 품질 보증, 형상 관리.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하고 조금 떨어져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원 공정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 조직 공정 프로세스는 기반 구조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 훈련 프로세스. 자, 모두 다 조직에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SO 12207 표준의 프로세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89번. ISO 12207 표준의 기본 생명주기의 주요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획득, 개발, 성능평가, 유지보수. 자,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주요 프로세스들 중에 기본 생명주기에 들어가는 거, 네, 성능평가는 없었습니다. 자, 다시 비용 산정 모델 쭈루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모에서는 오가닉이다, 세미 디태치다 이렇게 라인 수를 가지고 그 개발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라인 수를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푸트남은 인력의 분포를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각 단계별로 이렇게 가정해서 만드는 모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의 노력 분포 산정에 이용되는 기법이다. 자,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 프로젝트 적용 인원의 노력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주 보니까 코코모하고 푸트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또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 중 개발 유형으로 오가닉, 세미 디태치, 임베디드. 자, 이 문제 계속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네, 답은 코코모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계속 해야 한다. 그 얘기 했었고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품질 관리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이 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의 대표적인 거 IS 12207, 그 다음 CMMI, 스파이스 모델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스파이스 모델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이 스파이스를 왜 만들었느냐? 개발기관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기관에서 정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개발 조직이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 또한 스파이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성숙도가 있습니다. 스파이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레벨이 6단계가 있는데요. 레벨 0단계부터 레벨 5단계까지 해서 총 6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레벨 0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되겠죠? 프로세스의 작업 산출물이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숙도의 그 레벨이 0이니까 조금 더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 1단계가 다음 단계입니다. 구별된 작업 산출물이 드디어 존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1, 구현된 작업 산출물이 나왔다. 그 다음 두 번째 레벨 2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아닌 거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레벨 2입니다. 프로세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서 산출물을 내고 모든 작업이 계획되고 추적이 되고 이런 단계를 레벨 2 단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벨 3 단계입니다. 정의된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고요.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레벨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죠. 레벨 4 단계입니다. 프로세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프로세스를 수행하되 일정한 통제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레벨 5가 가장 최상위 단계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이걸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 거죠. 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성숙도 레벨 6단계를 쭉 한번 봤고요. 그러니까 각 조직에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단계의 설명을 보고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1번 문제입니다. 스파이스 모델의 프로세스 수행 능력 수준의
단계별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0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6단계까지 아까 앞에서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도 수준 7이 미완성 단계다. 요거는 잘못된 거죠. 숫자가 낮은 게 미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리스터가 있습니다. 맵리스터는 메모리하고 레지스터를 합쳐서 줄여놓은 그런 용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 MEMS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이다. 네, 이런 용어고요. 그 다음 SNMP가 있습니다. 이거는 IP 기반 네트워크상의 각 호스트로부터 정기적으로 여러 관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 및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한다. 결국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의 한 종류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있는 N스크린을 볼까요? 네, 하나의 콘텐츠를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N스크린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N스크린은 그런 거예요. 하나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PC, TV, 스마트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다가 잠깐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쳐다봐도 그 화면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연속된 그 내용을 어느 기기를 보든 어떤 디바이스로든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입니다. PC, TV, 휴대폰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끊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N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해시 기법입니다. 해시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 암호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에다가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고정된 길이의 암호화된 문자열이 출력값으로 나온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 MD4, MD5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SHA라고 이렇게 SHA 뒤에 숫자가 여러 개 바뀌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하발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128비트에서 256비트까지 32비트 단위로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시 알고리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93번입니다. 해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쭉 봤더니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변환한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으로 하발이라던가 SHA-1 이것도 조금 아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는 일방향 함수이다.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출력값으로 이렇게는 만들 수 있지만 출력값을 보고 입력값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게 일방향이라는 거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IP 시큐리티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IP 시큐리티는 통신 세션의 각 IP 패킷을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을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IP 시큐리티의 두 가지 보안 프로토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 헤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AH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빼고 인증만 검사하는 거예요. 인증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만 검사하는 용도로 쓰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안 페이로드 캡슐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낯익게 계속 익혀야 할 용어는 ES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로드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인증에 대해서만, 요거는 전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동작 방식으로는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습니다.
자, 94번 IP 시큐리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호화 수행 시 일방향 암호화만 지원한다. 2번 ESP는 발신지 인증, 그 다음 데이터 무결성, 기밀성 모두를 보장한다. 자, ESP는 아까 앞에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보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 모드는 터미널 모드하고 그 다음 전송 모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AH는 발신지 호스트를 인증하고 IP 패킷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방향 암호화, 그러면 해시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IP 시큐리티하고는 상관없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IT 신기술 용어 몇 가지를 스택가드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택가드라고 하는 것은 스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겠죠? 자, 프로그램에서 특정 함수를 실행시키면 스택의 이전 함수로 돌아가기 위한 주소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까 스택하고 큐를 공부를 했었는데 아래가 이렇게 막혀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1번 함수를 실행하면 1번 함수 주소를 적어 놓고요. 1번 다음에 2번을 실행했으면 2번을 적어 놓고요. 스택에다가 그래서 내가 2번이 끝나면 그 다음 1번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주소를 기록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있는데 이 버퍼에 그 공격자가 이 주소값을 넣을 때 주소값을 크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에 하나 들어갈 하나의 주소를 기록할 용량을 넘치게 이렇게 값을 넣도록 유도를 해서 아래쪽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바뀌겠죠? 여기에서 넘어온 그 값들 때문에 아래쪽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변질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카날이라고 하는 특정 값을 그 프로그램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중간중간에 카날이라고 하는 값이 위에서 이렇게 저장하면서 침범하는 영역 때문에 카나리가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값에 그 변형된 값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이걸 인지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택 가드가 되겠습니다. 버퍼의 오버플로를 탐지하고 심각한 보안 취약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실행 파일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5번입니다.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 카날이라고 하는 특정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상한 값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침범한 거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 자, 스택 가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ASLR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메모리상의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스택이나 힙, 라이브러리 등의 주소를 랜덤으로 프로세스 주소 공간에 배치를 해서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의 주소를 자동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기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96번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을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해놨어요. 그림에 보니까 라우터가 있습니다. 외부의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라우터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진짜 라우터는 여기다가 숨겨놨어요. 그죠? 진짜 라우터의 존재를 숨기고 바깥에 있는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라우터를 따로 두는 이런 구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답은 스크린드 서브넷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그 혹시 모른 낙상 사고를 그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라우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처럼 라우터를 바깥에 하나 더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큐어 O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운영 체제입니다. 운영 체제에 내재된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기능이 통합된 보안 커널을 추가로 이식한 운영 체제가 바로 보안 운영 체제,
시큐어 OS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서버용 시스템은 가용성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그 효율을 높이는 거죠. 보안성보다는 가용성을 우선으로 하는 다른 운영체제하고 차별되게 보안 운영체제는 가용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안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용을 못하더라도 조금 사용이 늦더라도 보안성을 더 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각종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인 그런 운영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안 운영체제는 일정 수준의 CPU를 점유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성능하고 잘 따져서 도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ure OS의 보안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식별 및 인증, 임의적 접근 통제, 강제적 접근 통제. 자, 이런 것들 모두 Secure OS의 보안 기능에 해당되고요. 지금 아까 고가용성. 자, Secure OS는 가용성을 포기합니다. 보안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열린 포트를 스캐닝해서 보안 취약점을 찾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자, 1번부터 쭉 4개의 예제를 살펴봤더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N맵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와 서비스를 찾을 때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네트워크 지도를 함께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N맵은 원격 컴퓨터들의 자세한 정보라 함은 운영체제, 장치 종류, 운영시간, 서비스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제품, 그 제품의 버전,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도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9번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호스트들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장비가 무엇이냐? 네, 이건 다소 쉬운 문제여서 설명 없이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 그럼 대칭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칭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비밀키라고도 하는 거죠. 네, 같은 말인데 요거는 비대칭키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4개의 예제가 나오는데 3개는 비대칭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대칭키는 하나가 보이네요. 네, 답은 A, E, S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비밀키 종류가 아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2회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 5번째 과목인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